여보, 제발 눈 좀 떠봐. 나랑 민재 두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대체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김지훈 씨, 괜한 짓은 하지 마. 당신 남편처럼 아들도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민재까지 건드리겠다고. 절대 용서 못해. 경찰이다. 흉기 내려놔. 여보, 당신은 왜 떠날 수밖에 없었어?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의 끝엔 과연 누가 있는 거야?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낯선 얼굴로 변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감춰온 진실이 내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하고 사라졌다는 소식, 그리고 남편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한 남자의 등장. 처음엔 도움의 손길처럼 다가왔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가 진짜 범인인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의 이야기. 오늘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시작합니다. 방 안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불이 꺼진 지 사흘째였다. 싸늘한 공기 속에서 지은은 울음을 터뜨리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분유는 바닥났고 냉장고엔 물밖에 없었다. 민재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내일 꼭 뭐라도 사올게.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아기는 배고픔에 계속 울어댔다. 그 울음소리가 지은의 가슴을 찢었다.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보일러도 끊긴 지 오래였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통장엔 3,000원이 전부였다. 카드는 모두 정지됐다.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지난주에도 거절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누나, 나도 애들 학원비 내야 해. 미안해. 형부는 뭐 하는데 누나한테 맨날 이러는 거야?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형부, 아니 전 남편 민수는 이미 1년 전에 집을 나갔다. 양육비는커녕 연락조차 끊었다. 지은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워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다. 오빠 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오빠, 미안해. 또 부탁할게. 분유 살 돈이 없어서. 그래,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 손끝이 떨렸다. 부끄러웠다. 27살 한때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잘 나가던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임신으로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은 떠났고 복직은 불가능했다. 그 뒤로 구한 일자리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뿐이었다. 하지만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마저도 계속할 수 없었다.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메시지가 나간 직후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있었다. 오빠 번호 끝자리가 5인데 8로 눌려 있었다. 지은은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다. 메시지는 전송됐다. 아, 미쳤나?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낯선 사람에게 국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곧 휴대폰이 울렸다. 혹시 번호 잘못 누르신 것 같네요. 지은은 급히 답장을 보냈다. 죄송합니다. 잘못 보냈습니다. 무시해주세요. 손가락이 떨렸다. 제발 이 사람이 그냥 넘어가길 바랐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아기는 괜찮나요? 지은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낯선 사람이었다. 하지만 묘하게 진심이 느껴졌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지은은 피식 웃었다. 세상에 조건 없는 도움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남편도 오빠도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이 낯선 사람이라고 다를 리 없었다. 낯선 사람에게 돈 받을 정도로 한심하게 살진 않습니다. 지은은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곧 또 메시지가 왔다. 현명하시네요. 그럼 저를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은 강준호입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강준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민재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배고픔에 지쳐 울음소리마저 약해지고 있었다. 지은은 결국 마음이 무너졌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분유 살 돈 5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꼭 갚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지은은 휴대폰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비참해진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입금 내역이었다. 500만 원. 지은은 숨이 멎는 듯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눈을 의심했다. 다시 확인했다. 분명했다.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저는 분유값 5만 원만 필요했는데요. 지은은 황급히 문자를 보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입력하기도 힘들었다. 그러자 곧 답장이 왔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하루치 분유가 아니라 당분간 굶지 않고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은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데 다음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재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됩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민재. 아들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메시지 어디에도 아들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절대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구지?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어떻게 민재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급히 답장을 보냈다. 어떻게 제 아들 이름을 아세요? 당신 누구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은은 불안했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500만 원은 현실이었다. 민재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지은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기를 안았다. 민재야, 괜찮아. 이제 엄마가 분유 사줄게.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도와주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민재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재를 안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분유와 기저귀를 샀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오늘 오후 3시 강남역 2번 출구 앞 카페로 와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나자는 것이었다. 낯선 사람과.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왜 도와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재를 아는지.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후 3시 지은은 민재를 유모차에 태우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지은 씨?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강준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지은은 따라 들어갔다. 카페는 한적했다. 준호는 구석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지은은 민재를 안고 자리에 앉았다. 어떻게 제 아들 이름을 아세요? 지은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지은 씨 남편, 아니, 전 남편 김민수와 저는 아는 사이입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민수 오빠를 안다고요? 네, 민수 씨는 제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회사 직원이요? 민수 오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지은 씨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민수 씨는 제 회사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회사 돈 3억을 횡령하고 도망갔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민수 씨는 지금 도주 중입니다. 경찰이 수배 중이에요. 지은 씨도 아마 연락을 못 받고 계실 겁니다.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수가 횡령을 했다고? 도망갔다고? 그럼 자신을 버린 이유가? 그럼 저를 버린 이유도 도망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 씨와 민재를 데리고 가면 추적당하니까요. 지은은 눈물이 쏟아졌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런데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수 씨 때문에 지은 씨가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동정심 때문에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책임감. 민수 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 제 책임이니까요. 그리고 준호는 말을 멈췄다. 지은은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요? 준호는 눈을 마주쳤다. 민재를 보호하고 싶어서입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남자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며칠 뒤 지은은 민재를 안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다. 좁고 낡은 빌라 계단 앞에는 커다란 상자 4개가 놓여 있었다. 송장에는 낯선 이름 대신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민재에게 필요한 것들. 지은은 멍하니 상자를 바라봤다. 혹시나 해서 열어보니 안에는 분유, 기저귀, 아기 옷, 그리고 값비싼 유모차까지 들어있었다. 지은은 유모차의 브랜드를 확인했다.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다. 이게 다 뭐야? 지은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건 뭐예요? 왜 이런 걸 보내요? 답장은 금방 왔다. 민재가 굶지 않고 자라야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속으로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조건이 없다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단 말인가. 남자들은 다 똑같았다.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엔 뭔가를 요구한다. 민수도 그랬다. 처음엔 다정했지만 결국 자신을 버렸다. 나를 이용하려는 거겠지.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로 이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겠다. 하지만 민재는 배고픔을 모르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지은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지은은 상자를 정리하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지은 씨, 저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민재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강준호. 지은은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흔들렸다. 이 남자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며칠 뒤 준호는 다시 지은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아예 민재를 위해 병원 진료까지 예약해놨다며 같이 가자고 했다. 민재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알레르기도 많고 발육 체크도 필요해요. 지은은 당황했다. 아니, 그건 제 일이고 제 책임이에요. 왜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준호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수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 때문입니다. 지은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민수 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준호는 시선을 피했다.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재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지은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커졌다. 민수가 남긴 말, 그게 대체 뭐길래 이 남자는 자신과 민재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걸까? 지은은 결국 병원에 따라갔다. 소아과 대기실은 붐볐다. 준호는 민재를 안고 있었고 지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준호는 민재를 능숙하게 달래고 있었다. 마치 아빠처럼. 민재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다. 준호가 일어섰다. 지은도 따라 들어갔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민재를 꼼꼼히 진찰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네요. 빈혈 수치도 낮고요. 엄마, 모유 수유는 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분유도 제대로 못 먹였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가 성장기인데 제대로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준호는 조용히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지은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은 씨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단지 환경이 나빴을 뿐입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왜 이래요? 왜 자꾸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아무 조건도 없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조건이 하나 있긴 합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역시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뭔데요? 민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지은은 어이가 없었다. 그게 조건이에요? 네,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지은은 준호를 빤히 바라봤다. 이 남자는 진심인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지은은 민재를 재우고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의 메시지였다. 지은 씨, 혹시 일자리를 구해보실 생각 있나요? 지은은 망설였다. 일자리요? 네, 제 회사에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무 보조지만 민재와 함께 출퇴근할 수 있게 배려하겠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제는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 개입하려는 걸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흔들림이 일었다. 민재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조건. 그건 어떤 회사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초라하게 변한 모습, 끝없이 추락하는 현실. 그리고 속삭였다. 민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다음 날 지은은 준호의 회사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층 빌딩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물었다. 어디 찾아오셨어요? 강준호 씨 찾아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다. 아, 대표님이요? 대표님이요? 지은은 놀랐다. 준호가 대표라고? 그럼 이 회사 전체가 그의 것이란 말인가? 네, 강준호 대표님은 이 회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십니다. 지은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다.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은 씨?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권위 있어 보였다. 대표님이셨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준호는 지은을 사무실로 안내했다. 넓은 사무실 한쪽에는 아기 침대와 놀이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여기서 민재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는 이쪽 책상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다 뭐예요? 민재를 위한 공간입니다. 지은 씨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준호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다. 목적이 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뭔데요? 민수가 남긴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이요? 민수는 회사 돈만 훔친 게 아닙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빚을 졌어요. 하지만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죠. 그래서 제가 대신 지은 씨와 민재를 돌보는 겁니다. 지은은 어이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민수 씨 빚을 왜 제가 대신 져야 하는데요? 아니요, 지은 씨가 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갚는 겁니다. 민수 때문에 지은 씨가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요.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으로 보였다. 당신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은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과 민재를 해치지 않을 겁니다. 지은은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며칠 뒤 지은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업무는 간단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전화 응대. 민재는 옆에서 놀고 있었다. 직원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부장 한 명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지은 씨, 대표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지은은 당황했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그럼 왜 대표님이 당신한테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육아휴직도 못 쓰는데 당신은 애를 데리고 출근하잖아요. 지은은 할 말이 없었다. 부장은 비웃듯 말했다. 혹시 대표님이랑 그런 관계 아니에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대표님이 싱글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하고요.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장은 비웃으며 돌아갔다. 그날 밤 지은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회사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계속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지은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불편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터졌다. 회사 회의 중 한 직원이 준호에게 물었다. 대표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지은 씨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준호는 표정이 굳었다. 무슨 불만이죠? 왜 지은 씨만 특별 대우를 받냐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도 육아 때문에 힘든데 왜 지은 씨만 애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냐는 거죠. 준호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제 결정입니다. 불만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하세요. 하지만 직원들의 불만은 계속됐다. 그리고 어느 날 지은은 화장실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지은이 대표님 정보 아니야? 맞아,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저렇게까지 챙겨줘? 애 아빠는 어디 갔대? 도망갔대 빚 지고. 헐, 그럼 대표님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야? 미친 거 아냐? 그냥 지은이 몸이 좋은가 보지 뭐. 지은은 화장실 칸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손이 떨렸다. 모욕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날 저녁 지은은 준호를 찾아갔다. 대표님, 저 그만둘래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왜요? 회사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저 때문에 회사 분위기도 나빠지고요. 그냥 제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호는 일어났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준호는 지은의 어깨를 잡았다. 지은 씨,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싫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준호는 지은을 안았다. 지은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하지만 준호는 놓지 않았다. 지은 씨, 조금만 참아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의 품에서.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이 남자는 대체 뭘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지켜주려는 걸까? 그러나 지은은 알지 못했다. 준호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지은은 회사에 적응하려 애썼다.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복사기 앞에서, 탕비실에서, 화장실에서 어디를 가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정부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저건 선 넘은 거지. 애 아빠는 도망갔다며? 그래서 대표님한테 기생하는 거 아냐? 그런 뒷말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집중하려 했다. 민재는 옆 놀이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적어도 아이만큼은 행복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숫자에 눈길이 갔다. 회사 지출 기록이었다. 동일한 업체로 꾸준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업체 이름은 대한물산. 하지만 회사 사업 내역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름이었다. 이게 뭐지? 같은 회사 이름이 계속 반복되네. 지은은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지난 1년간 계속 이어진 거래였다. 총액은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했다. 지은은 무심코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뭔가 이상했다. 왜 이런 거래가 공식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데 관심 가지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회사 재무팀의 박 부장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지은은 황급히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 그냥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박 부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초보 알바가 괜한 호기심 부리면 오래 못 버텨요. 특히 대표님 덕분에 들어온 사람은 더더욱. 지은은 등골이 오싹했다. 박 부장의 말투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지은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박 부장의 경고가 오히려 확신을 주었다. 뭔가 감춰져 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재를 재우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대표님, 혹시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답장은 금방 왔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회사 근처 카페로 나올 수 있어요? 지은은 망설였다. 민재를 두고 나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준호가 먼저 제안했다. 제가 집으로 갈게요.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지은은 서둘러 집을 정리했다.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였다.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지은은 준호를 거실로 안내했다. 준호는 잠든 민재를 힐끗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잘 자고 있네요. 네, 대표님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지은은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을 열어 보여줬다. 이 거래 내역이요. 대한물산이라는 회사로 계속 돈이 나가고 있던데 이게 뭔지 알고 계세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다. 어디서 이걸 본 겁니까? 오늘 정리하다가 우연히 혹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준호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그건 민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민수 오빠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는 단순히 가정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는 회사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됐고
그걸 폭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사라졌죠. 지은은 숨이 막혔다. 비리요? 무슨 비리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사 내부에 돈 세탁 조직이 있습니다. 대한물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예요.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통로죠.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대표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우연히 알게 된 거죠. 민수는 제게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사라진 후로 모든 게 멈췄어요. 지은은 손을 떨었다. 그럼 민수 오빠는 살아있는 거예요? 준호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다. 모릅니다. 경찰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엔 아마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은 눈물이 쏟아졌다. 그럼 왜 진작에 말 안 해줬어요? 왜 저한테 숨긴 거예요? 준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민수가 사라졌는데 지은 씨까지 휘말리면 안 되니까요. 지은은 손을 뿌리쳤다. 저한테 숨길 권리가 없어요. 민수 오빠는 제 남편이었어요. 저도 알 권리가 있다고요. 준호는 침묵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저도 알아야겠어요. 민수 오빠가 대체 무슨 일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누가 민수 오빠를 사라지게 만든 건지.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 씨,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알아야 해요. 민재를 위해서라도.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며칠 뒤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 부장을 다시 마주쳤다. 그는 지은을 스쳐 지나가며 귓속말처럼 속삭였다. 괜한 짓 하지 마. 민수 꼴 나고 싶지 않으면. 지은은 온몸이 굳었다. 민수 꼴. 그는 민수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는 걸까? 지은은 황급히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었다. 손이 떨렸다. 박 부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수 꼴. 그 말은 민수가 단순히 도망간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 부장이 저한테 협박했어요. 민수 오빠 꼴 나고 싶지 않으면 괜한 짓 하지 말래요. 답장은 금방 왔다. 지금 당장 회사 나오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지은은 서둘러 민재를 안고 회사를 나섰다. 준호는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은을 차에 태웠다. 괜찮아요? 네, 근데 박 부장이 왜 저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준호는 운전을 하며 말했다. 박 부장이 비리의 핵심 인물입니다. 민수도 박 부장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죠. 지은은 숨을 삼켰다. 그럼 박 부장이 민수 오빠를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증거가 필요해요. 지은은 결심했다. 그럼 증거를 찾아야죠. 준호는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 씨,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민수 오빠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민재의 아빠가 어떻게 된 건지.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잠든 민재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 오빠, 당신 대체 무슨 일을 하려 했던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민재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해. 다음 날 지은은 회사로 출근했다. 박 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지은은 그를 관찰했다. 박 부장은 점심시간마다 자리를 비웠다. 지은은 그 시간을 노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재무팀 사무실로 향했다. 박 부장의 책상은 비어 있었다.
지우는 주변을 살피고는 서랍을 열었다. 서류 더미가 가득했다. 지우는 급히 파일을 넘겨봤다. 그때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대한물산과의 거래 내역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민수 마이너스 처리 완료. 지우는 숨이 멎었다. 처리 완료? 그게 무슨 뜻이지? 지우는 급히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지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박 부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저는 박 부장은 한 걸음 다가왔다. 경고했잖아. 괜한 짓 하지 말라고. 지우는 뒷걸음질 쳤다. 박 부장은 문을 닫았다. 이제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지우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박 부장이 입을 막았다. 지우는 발버둥 쳤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손대. 준호였다. 그는 박 부장을 밀쳐냈다. 박 부장은 바닥에 쓰러졌다. 지은 씨, 괜찮아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박 부장을 노려봤다. 이제 끝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박 부장은 비웃었다. 증거가 있어? 없으면 소용없어. 지우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여기 있어요. 김민수 처리 완료라고 적힌 서류요.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준호는 지은의 휴대폰을 받아 사진을 확인했다. 그리고 박 부장을 향해 말했다. 이제 내가 끝이야. 그날 밤 경찰이 회사에 들이닥쳤다. 박 부장은 체포됐다. 지은은 준호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지은은 민수의 행방을 물었다. 민수 오빠는 어디 있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이 자백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지은은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은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박 부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뒤틀렸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민수 오빠 당신이 정말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지은은 눈을 감았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차갑게 돌아선 뒷모습.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지은 씨죠? 낮고 거친 목소리였다. 남자 목소리였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누구세요? 박 부장은 바보였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괜한 짓 하지 말아요. 안 그러면 당신 아들도 남편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뚝. 통화가 끊겼다. 지은은 숨이 막혀 울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재까지 위협하다니.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은은 급히 민재가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지은은 민재를 꼭 안았다. 민재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혼자서는 불안했다. 지은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금방 받았다. 지은 씨? 대표님, 저 누군가한테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집이요. 근데 무서워요. 민재까지 위협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오늘 밤 제 집으로 오세요. 여기라면 안전합니다.
지은은 머뭇거렸다. 하지만 지은 씨, 민재를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나오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지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재의 옷, 분유, 기저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다. 30분 후 준호가 도착했다. 그는 지은의 짐을 받아들고 차에 실었다. 지은은 민재를 안고 뒷자리에 앉았다.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준호는 운전을 시작했다. 밤거리는 한산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준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 호텔 같은 실내가 펼쳐졌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한쪽에는 민재를 위한 아기방까지 미리 준비돼 있었다. 지은은 놀라면서도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준호는 잠시 눈을 피했다. 혹시 몰라서요. 지은 씨와 민재가 위험해질 걸 알았거든요. 그 대답은 고마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을 남겼다.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을까? 지은은 민재를 아기방에 재웠다. 침대는 새 것이었고 이불도 폭신했다. 민재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지은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삼켰다. 거실로 나오자 준호는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은도 옆에 앉았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수 오빠가 사라진 게 단순히 비리 때문인가요? 아니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제게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비밀이라니요? 준호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지은을 바라봤다. 대한물산, 그 유령 회사 구조 그걸 처음 설계한 건 저였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그럼 박 부장은 단순한 하수인이고 진짜 배우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단순히 회사 자금을 돌려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구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했고 민수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럼 민수 오빠가 사라진 건 당신 때문이잖아요. 준호는 눈을 감았다. 내가 직접 손을 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민수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저는 말렸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죠. 지은은 숨이 막혔다. 그래서 민수 오빠를 없앤 거예요? 아니요. 준호가 소리쳤다. 저는 민수를 없애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제가 막지 못했던 거죠.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군요. 민재를 돕는다고 한 것도 결국 죄책감 때문이었죠. 준호는 지은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난 정말로 지은 씨와 민재를 지키고 싶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믿을 수 없어. 당신이야말로 민수 오빠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은은 민재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지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경찰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회사의 재무이사였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강준호 대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호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다. 경찰은 준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소리쳤다. 재무이사는 지은을 향해 말했다.
강준호 대표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씨 실종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고요. 지은은 충격에 휘청였다. 준호는 끌려가면서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 씨, 제 말 믿어주세요. 저는 민수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호는 말을 멈췄다. 경찰이 그를 밀어냈다. 가시죠. 경찰차에 실려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재의 엄마는 누구를 믿어야 하니? 지은은 민재를 안고 아파트를 나왔다. 밤거리는 여전히 한산했다. 지은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준호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며칠 뒤 지은은 경찰서를 찾아갔다. 담당 형사를 만나 물었다. 강준호 대표가 정말 민수 오빠를 해친 건가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강 대표는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민수 오빠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김민수 씨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무슨 단서요? 김민수 씨가 사라지기 직전 누군가에게 큰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계좌는 해외 계좌였고요. 지은은 놀랐다. 그럼 민수 오빠가 스스로 도망간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민수가 스스로 도망갔다고? 그럼 자신과 민재를 버린 건 진짜였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은아, 그 목소리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었다. 분명 들어본 목소리였다. 민수 오빠. 응, 나야. 지은은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 어디 있어? 왜 이제 연락하는 거야? 미안해. 설명할게.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지은아, 준호를 믿지 마. 그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가 뭘 어쨌는데? 그는 모든 걸 계획한 사람이야. 날 사라지게 만든 것도 너를 이용한 것도 전부. 지은은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아, 조심해. 준호는 위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지은은 휴대폰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민수 오빠, 당신 정말 살아있었어?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준호가 남긴 말 한마디가 지은의 귀를 맴돌았다. 민수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게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다. 형사에게 민수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수 오빠가 살아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입니까? 뭐라고 했죠? 준호를 믿지 말라고 했어요. 준호가 모든 걸 계획했다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민수의 목소리는 분명 진짜였다. 하지만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그리고 준호가 정말 모든 걸 계획한 걸까? 그날 밤 지은은 민재를 안고 잠들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다. 민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꿈. 준호가 차갑게 웃으며 다가오는 꿈. 그리고 민재가 울부짖는 꿈. 지은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벽 3시였다. 그리고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한강 반포대교 아래로 와. 혼자 마이너스 민수.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지은은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민재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나가기로.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한강으로 향했다. 반포대교 아래는 한산했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지은은 돌아봤다. 민수가 서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민수가 아니었다. 수척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민수 오빠, 지은은 달려가 민수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민수는 손을 들어 막았다. 가까이 오지 마. 지은은 멈춰섰다. 왜 이러는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너를 버린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준호가 날 협박했거든. 무슨 소리야? 준호는 내가 회사 비리를 폭로하면 너와 민재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나를 혼자 두고 떠난 거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증거를 모았어. 준호를 무너뜨릴 수 있어. 민수는 USB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경찰에 넘겨줘. 그리고 민재를 지켜줘. 지은은 USB를 받아들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민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난 이미 끝났어. 하지만 너와 민재만큼은 지켜야 해. 무슨 소리야? 그때 갑자기 검은 차가 급정거하며 나타났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 중 한 명이 민수를 향해 달려왔다. 민수 오빠, 지은이 소리쳤다. 남자가 민수를 거칠게 밀쳤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다. 남자는 흉기를 꺼내들었다. 이 자식, 도망만 잘 다니더니 지은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지은은 민수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남자가 민수를 끌고 차로 향했다. 민수는 발버둥 쳤다. 지은아, 도망쳐. 남자가 민수의 복부에 흉기를 들이밀었다. 민수는 신음하며 쓰러졌다. 민수 오빠. 지은은 울부짖었다. 남자들은 민수를 차에 실었다. 차는 급히 사라졌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수가 흘린 피가 바닥에 남아 있었다. 지은은 USB를 꽉 쥐고 울었다. 민수 오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다. 지은은 민수가 끌려간 현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바닥에 남은 핏자국을 보며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쥔 USB는 아직 살아있었다. 민수 오빠 내가 끝까지 지킬게.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계속 쏟아졌다. 여보세요, 사람이 납치됐어요. 흉기로 찔렸어요. 반포대교 아래 빨리 와주세요. 잠시 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다. 형사는 지은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지은은 대답 대신 USB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다. 이거 민수 오빠가 마지막으로 제게 준 거예요. 모든 증거가 담겨 있대요. 형사는 USB를 받아들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민수 씨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군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이걸로 모든 걸 밝혀주세요. 준호, 아니 그 배우가 뭔지 다. 형사는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도 꼭 찾아내겠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USB를 분석했다. 그 안에는 대한물산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오가는 거대한 자금 흐름, 그리고 고위 임원들의 이메일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그 서류에는 준호의 이름도 여러 번 등장했다. 형사는 지은을 불러 설명했다. 강준호가 단순히 누명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구조를 짠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작된 흔적도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들어 놨습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조작이요? 그럼 준호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너무 교묘하게 꾸며져 있어요. 마치 준호를 범인으로 만들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지은은 머리가 복잡했다. 민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준호를 의심했지만 준호는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가 있을 겁니다. 민수 씨가 이런 증거를 모을 수 있었던 건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지은은 가슴이 답답했다. 민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나서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재를 꼭 끌어안은 채 속삭였다. 민수 아빠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싸우다 갔어.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민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은을 바라봤다. 그 순수한 눈빛이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지은은 깜짝 놀라 커튼을 젖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불안이 엄습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은은 민재를 방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다. 문을 확인했다. 잠겨 있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형사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김지은 씨, 조심하세요. USB에 담긴 증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부 배후를 못 밝혔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집에 혼자 있지 마세요. 가능하면 친척 집이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세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지은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당신이 가진 USB, 그거 없애지 않으면 아이도 안전하지 못해. 익명. 지은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민재까지 건드리겠다고. 절대 용서 못해. 지은은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민수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준호가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지은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USB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조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면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은은 메시지를 읽고 갈등했다. 준호는 정말 거짓말쟁이일까? 아니면 진짜 음모의 희생양일까? 지은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준호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면회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구치소를 찾아갔다. 준호는 수척해진 얼굴로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 씨,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USB에 담긴 증거가 조작된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조작됐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서류 중 몇 개는 제가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꾸민 겁니다. 지은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재무이사입니다. 그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박 부장은 단순한 실행자였고요. 지은은 놀랐다. 재무이사요? 그럼 왜 그 사람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USB에 담긴 증거도 교묘하게 저를 가리키게 만들어져 있어요. 재무이사는 철저하게 자기 흔적을 지웠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다. 재무이사를 직접 추궁해야 합니다. 그가 실수하게 만들어야 해요. 지은은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그날 밤 지은의 휴대폰에 다시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지은 씨, 증거를 들고 내일 밤 10시 남산 폐창고로 나오세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지은은 결심했다. 민수 오빠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게. 어떤 위험이 닥쳐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거야. 다음 날 지은은 민재를 이웃집에 맡겼다. 그리고 USB를 품에 넣고 남산으로 향했다. 폐창고는 어두웠고 인적이 드물었다. 지은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빈 공간이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잘 오셨습니다, 김지은 씨. 지은은 돌아봤다. 재무이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당신이 민수 오빠를 납치한 거예요? 재무이사는 피식 웃었다. 김민수는 너무 많은 걸 알았죠. 그래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은 분노로 떨었다. 당신 괴물이야. 재무이사는 한 걸음 다가왔다. USB 내놓으세요. 그럼 당신과 아이는 안전할 겁니다. 지은은 뒤로 물러섰다. 절대 안 줘. 재무이사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지은은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흉기 내려놔. 재무이사는 당황했다. 지은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경찰은 재무이사를 체포했다. 형사가 지은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형사는 미소를 지었다. 강준호 대표가 알려줬습니다. 당신이 위험할 거라고요. 그래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놀랐다. 강준호 대표가요? 네. 그는 당신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았다. 준호는 진짜로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며칠 뒤 재무이사는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경찰은 민수의 행방도 추적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 하지만 재무이사의 자백을 통해 민수가 끌려간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폐건물을 수색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수를 발견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민수는 이미 과다출혈로 사망한 상태였다. 지은은 병원 영안실에서 민수의 시신을 확인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 오빠 미안해. 내가 늦었어. 지은은 민수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는 석방됐다. 그는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 씨,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막지 못해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대표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준호는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는 잘 크고 있네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민수 오빠. 이제 평화롭게 쉬어. 민재와 저는 잘 살아갈게. 하지만 지은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사건의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은은 민수의 장례식을 치른 뒤에도 며칠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민재가 곤히 잠들어 있을 때조차 가슴 한쪽이 텅 빈 듯 허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민수가 남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 재무이사는 철창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걸 자백했다. 대한물산 자금 세탁 구조, 김민수 제거 지시 전부 제 소행입니다. 형사는 기록을 마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강준호 대표는 무관합니까? 재무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그 사람도 완전히 무죄는 아닐 겁니다. 구조를 처음 만든 게 준호니까. 하지만 결정적 명령은 내가 내렸죠.
지은은 거기서 그 말을 직접 들었다. 속이 뒤집히는 듯 했지만 어쨌든 진실은 밝혀졌다. 며칠 후 준호는 석방되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지은 앞에 섰다. 지은 씨 민수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표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 오빠는 결국 당신이 만든 구조 때문에 희생당한 거예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민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지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민수 오빠가 회사를 위해 싸웠다는 걸 직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은은 민재와 함께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낮에는 민재를 돌보고 밤에는 일했다. 힘들었지만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준호는 회사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했다.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며 민수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직원들에게 민수가 회사를 지키려 했던 영웅이었다고 말했다. 가끔씩 준호는 지은에게 연락을 했다. 민재의 생일에는 선물을 보냈고 명절에는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제는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준호는 멀리서 지은과 민재를 지켜보기만 했다. 1년이 흘렀다. 어느 봄날 지은은 민재와 함께 한강을 거닐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민재는 이제 제법 걷기 시작했고 작은 손으로 지은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엄마, 저기 새! 민재가 하늘을 가리키며 웃었다. 지은도 따라 웃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은 웃음이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민수 오빠, 이제 편히 쉬어. 우리 민재는 내가 끝까지 지킬게.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다. 민재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보며 웃었다. 엄마, 울어? 아니야. 엄마는 행복해서 그래. 지은은 민재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지은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지은은 알았다. 자신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멀리서 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지은과 민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강의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반짝였다. 지은은 민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민재와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민재는 김밥을 우적우적 씹으며 행복해했다. 맛있어? 응. 엄마 김밥 제일 맛있어.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행복이 전부였다. 더 이상 큰 것을 바라지 않았다. 민재가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웃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재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집이었다. 민재를 재우고 지은은 창가에 앉았다. 달이 떠올랐다. 밝고 둥근 달이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파괴하지만 끝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앞으로도 지은이는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사연을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연입니다는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